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지금부터 화학2 내신용 수업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선생님은 임미경이고요. 예, 이 수업은 계약 휴업에 따른 이제 온라인 수업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교과서를 이용한 내신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은 교과서 저희 미래엔 교과서 쓰고 있죠. 예, 교과서를 준비해 주시고 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화학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화학2는 크게 네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늘 시작할 첫 번째 큰 단원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용액에서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인 기체, 액체, 고체의 특징, 그 다음에 용액, 그러니까 기체, 액체, 고체 세 가지 상태의 특징을 분자 간의 상호작용 혹은 분자의 운동의 측면에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배운 그 몰 농도 할 때 배웠던 용액, 그 다음에 이제 묽은 용액의 특성, 이러한 내용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요. 12페이지, 교과서 12페이지에 보면 과학 역량으로 활동 열기 해가지고 단원을 여는 그런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배우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이라든가 뭐 지식을 통해서 우리 주변 현상에서 볼 수 있는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제 목표는 보면요. 얼음과 물의 밀도 차이를 물의 분자 구조 및 물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과 관련지어 설명을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요. 보통 우리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일각이라고 하면 10%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빙산이 있으면 10%만 물 위에 떠 있고 90%가 잠겨 있죠. 이때 잠겨 있는 것과 떠 있는 것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건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얼음이 물에 뜨는 것은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인데 0도에서의 물의 밀도를 1g/ml라고 가정할 때 같은 온도에서 얼음의 밀도가 얼마일까라고 이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볼 텐데요. 힌트는 물이 있고요. 얼음이 이렇게 떠 있는데 이제 부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물에 잠겨 있는 이 얼음이요, 얼음. 얼음이 물에 이제 90%가 잠겨 있고 10%가 떠 있죠. 이때 얼음이 잠겨 있는 이 물의 질량과 그 다음에 전체 얼음의 질량이 똑같아요. 즉 같은 질량인데 물은 부피가 90%에 해당하고 얼음은 100%에 해당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한번 얼음의 밀도가 얼마나 될지 여러분이 한번 추측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 분자의 모양이 구분형이 아니라 직선형이라면 얼음이 물에 뜰지 토의해 볼 텐데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배우게 됩니다. 물 분자가 구분형, 그 다음에 물 분자가 직선형, 이거의 특징. 얘는 극성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얘는 무극성이 나타난다라는 건데요. 얘가 극성이냐, 얘가 무극성이냐, 이거는 이제 얼음의 좀 특징이에요. 얼음이 고체가 될 때 특별한 결정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 구조 때문에 얼음과 물의 밀도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은 여러분 나중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과서 14페이지를 펴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체에 대한 이야기를 네,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기체의 성질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핵심 내용은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그 다음에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일,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사실 들어본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도 들어봤고 그 다음에 2학년 때도 들어봤는데요. 이상기체 방정식이라는 얘기는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기체의 압력, 온도, 부피 사이의 관계를 수식, 어떤 법칙으로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체의 몰수, 즉 양, 그 다음에 부피 사이의 관계도 한번 설명해 보고요. 그것을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해보자라는 게 이번 단원의 목표입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컵에 물을 넣고 종이를 덮은 후에 거꾸로 세우는 이런 마술 같은 거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기체의 어떤 성질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보통은 물이 이렇게 내려올 텐데요. 중력을 받아서. 근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종이가 얘를 받치고 있는 걸까요? 종이, 얇은 종이 물이 스며들 텐데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잠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것은 바로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 때문입니다. 종이에는 물을 받치는 압력이 이 아랫방향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작용하는 기체의 압력 때문에 물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체의 압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바로 기체의 압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압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물리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건데 보통 압력이라고 한다면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즉 압력을 보통 P, 프레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S, 그 다음에 거기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1m가 있으면 1m를 몇 뉴턴으로 누르고 있느냐. 그래서 보통 압력은 힘의 단위인 뉴턴, 그 다음에 면적의 단위인 제곱미터 해서 이제 보통 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도 사실 이것과 다르지 않은데요. 기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체가 어떤 용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기체가 들어있어요. 이거 풍선이라고 이제 하면 이 기체가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아주 사방팔방으로 무질서하게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풍선의 안쪽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풍선의 단위 면적당 기체가 부딪혀서 나타내는 힘, 그것을 바로 기체의 압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흔히 얘기하는 대기압이란 바로 지구 대기가 이렇게 사방으로 움직이면서 누르는 힘, 그것을 바로 기체의 압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물리에서는 바로 압력의 단위 보통 파스칼, 뉴턴 퍼 미터 제곱 많이 사용하는데요. 화학에서는 요 단위보다 뭐 대학 가면 파스칼을 쓰기는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기압 혹은 똑같은 말이에요. ATM 이라고 하는 그런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대기압, 대기압이 1기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기압은 어떻게 측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대기압을 제일 처음으로 측정한 사람은 1643년 토리첼리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이 토리첼리라고 하는 과학자는요, 그러니까 수조에 수온을 채우고 그 다음에 긴 유리관에 그 수온을 가득 채운 다음에 얘를 뒤집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두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가득 채웠으니까 수온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혹은 얘를 뒤집었기 때문에 흘러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토리첼리가 이렇게 시험을 해봤더니 수온이 내려오기는 내려오는데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고 내려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내려오지 않느냐? 바로 이렇게 수조가 있으면요. 수조가 있으면 수온이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데 이 수조에 가득 차 있는 수온의 면을 공기가 누릅니다. 공기가 이렇게 눌러서 결국 수온을 이제 밀게 되는데요. 이때 수온 기둥이 내려오는 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온 면을 대기가 누르는 힘이 이렇게 비긴다면, 그러니까 즉 위에서 누르는 힘하고 아래에서 대기가 누르는 힘이 서로 비긴다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죠. 그래서 바로 수온 기둥을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하는 힘이 바로 대기 압력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아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바로 수온이 76cm만 내려가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압 즉 1기압이란 수온 76cm에 해당하는 기둥이 나타내는 압력이구나 라고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1기압, 요 기압이요. 기압은 수온, Hg가 수온이죠. 수온으로 76cm. 76cm는 밀리미터로 760mm니까요. 760mm Hg라고 이제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 14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일기압 760mm Hg를 물리에서 사용하는 단위로도 표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요거는 아마 지구과학에 많이 나오는 걸 거예요. 일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 그 다음에 1013 헥토파스칼은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그러니까 헥토파스칼이라는 게 10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1013 헥토파스칼은 1013 곱하기 10의 제곱 파스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토리첼리의 실험에서 조금 이제 참고로 할 게 있다면 이렇게 수은을 가득 해놓고 뒤집은 거죠. 그랬더니 76cm 내려오고 안 내려왔는데 얘를 이렇게 기울여요. 이렇게 기울이면 더 내려갈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수직면에 대해서 760 아무리 기울여도 이렇게 더 기울여도 이렇게 수면에 해당하는 수직으로 연직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760mm, 76cm에 해당하는 수은 기둥이 바로 대기의 압력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낸 게 바로 토리첼리의 실험입니다. 네, 기체의 압력은 또 J자관이라고 하는 걸로 측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J자관은 진짜 이렇게 J자로 생겼습니다. J자로 생겨서요. 뭐 다양한 변형 형태가 있을 텐데요. 요 안에 기체가 들어있고요. 여기는 수은을 채워요. 수은을 채워가지고 그 수은에 의해서 기체의 압력, 그 다음에 그때 나타나는 기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그런 도구에서 J자관인데요. J자관에서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J자관의 뚫린 쪽하고 막힌 쪽하고 같은 높이가 같다면 양쪽에서 누르는 힘이 같다 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볼게요. 이쪽에 기체가 들어있고요. 왼쪽이 뚫려 있죠. 이때 같은 높이면 누르는 힘이 같아요. 그러면 왼쪽은 누가 누르고 있죠? 대기압이 누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누가 누르고 있죠? 기체가 누르고 있습니다. 그걸 P기체라고 할게요. 예, 같은 높이니까 바로 기체의 압력은 대기압, 그리고 대기압을 일기압이라고 한다면 여기 가득 차 있는 기체의 압력은 일기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수은을 좀 더 집어넣었어요. 더 집어넣어서 이렇게 높이 차이가 나네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때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쪽을 기준으로 삼고요. 양쪽을 누르는 힘이 같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왼쪽은 누가 누르고 있죠? 대기압이 누르고 있어요. 근데 대기압만 누르고 있느냐? 수은도 여기 차 있으니까 바로 수은 기둥 H1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여기 76cm라면 일기압에 해당하는 압력으로 더 누르고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누가 누르고 있느냐? 기체가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J자관이 이렇게 생겼다면 기체의 압력은 대기압 더하기 H1에 해당하는 압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에는 조금 또 달라요. 수은 높이의 차이가 대기압 쪽이 더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있는 쪽을 기준으로 삼아서 양쪽에 누르는 힘이 똑같다. 그러면 왼쪽은 대기압이 누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누가 누르고 있냐면 기체가 누르고 있고, 기체 누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수은 기둥 H2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38cm라면 0.5기압에 해당하는 수은이 또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압은 기체의 압력 플러스 H2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기체의 압력은 H2를 이항해서 바로 대기압 마이너스 H2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체의 압력이란 무엇이며 그 다음에 기체의 압력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J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잠시 후엔 15페이지 기체의 압력과 부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제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기체의 압력이요. 기체의 압력과 그 다음에 부피,
부피와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 좀 이건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고체는 아무리 눌러도 부피 변화가 없죠. 액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기체의 경우에는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가 압력을 가할 경우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체의 부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1리터짜리 용기 안에 기체 분자가 4개가 들어있다고 칩시다. 이랬을 때 기체의 부피란 뭐 기체 4개가 차지하는 그 부피만을 뜻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기체는 용기 내로 퍼지는 성질이 있죠. 용기 전체로 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란 그 퍼져서 있던 기체 분자들이 운동하는 전체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체의 부피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릇의 부피, 기체가 담겨있는 용기의 부피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15페이지 해보기에서 원래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는 거냐면 주사기에 기체를 넣고 그거를 이제 피스톤으로 눌러요. 이제 그리고 얼마만큼 누르는지 기압계로 표시를 한 다음에 눌렀을 때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지는 못하지만요.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압력이 1일 때는 기체가 3mm, 압력을 줄여요. 그랬더니 부피가 점점 압력을 줄일수록 부피가 커지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압력을 증가시켰더니 부피가 감소하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주사기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누르면 눌리잖아요. 그래서 압축을 하면 줄어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압력이 변화하면 부피가 변화하는데 이때 압력과 부피를 곱해 보니까 그 값은 어떻더라? 거의 일정하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바로 압력을 2배 하면 부피는 2분의 1배가 되고 압력을 3배 하면 부피는 3분의 1배가 돼서 그 곱은 항상 일정하더라라는 거죠. 이런 관계 2배 하면 2분의 1배, 3배 하면 3분의 1배 이걸 바로 뭐라 그러죠? 반비례의 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그래프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요. 압력이 증가할수록 부피가 감소하는 바로 반비례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 2배가 됐더니 부피가 2분의 1배가 되더라. 즉 압력과 부피는 항상 일정한 값으로 나오더라. 이런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겠죠. 그 얘기가 바로 15페이지에 있는 그 해보기 실험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런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실제로 실험을 해본 사람이 영국의 과학자 보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2자관을 이용해서요, 실제로 실험을 해요. 제2자관에 기체를 넣어 놓고서는 여기다 수은을 첨가해가지고 눌러요. 즉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를 굉장히 여러 번 실험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봤더니 결론이 온도가 일정할 때, 즉 통제 변인입니다. 온도를 통제시키고 나서 봤더니 기체의 부피는 압력과 반비례 관계더라. 즉 압력을 증가시켰더니 부피는 감소하더라라는 걸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반비례하니까 바로 압력의 역수에 비례한다. 그리고 비례는 비례상수를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V는 K 곱하기 P분의 1. 그래서 이쁘게 정리해서 PV는 K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식으로 바로 기체의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고 그것이 바로 보일 법칙입니다. 그래서 압력을 증가시켰더니 부피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압력이 1일 때 부피가 4V예요. 그럼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죠? 4V가 나오죠. 이번에는 압력을 바꿨어요. 2배.
그랬더니 부피가 2V가 됐네요. 곱했는데 역시 4V. 압력을 4가 시켰더니 부피가 V로 변했어요. 역시 4V. 즉 P 곱하기 V 값을 하면 그 값은 항상 일정하더라 라는 걸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 바로 PV는 K라고 하는 그런 보일의 법칙을 이제 조금 변형시켜서 표현을 한 게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압력이 1일 때 부피가 4V였는데 압력을 2로 했더니 2V가 돼요. 그런데 그 곱은 항상 같아요. 그래서 보통 문제를 많이 풀 때는 이러한 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 1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자료 읽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아까 본 그래프 있죠? 그 그래프에서 압력이 1기압, 2기압, 4기압일 때 압력 곱하기 부피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나왔는데요. 이거 우리 아까 해봤어요. 1기압일 땐 4V, 2기압일 땐 2V, 4기압일 땐 1V 해서 모두 압력 곱하기 부피를 하면 4V가 나오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6페이지에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20도예요. 20도. 온도는 지금 통제변이니까 그대로예요. 근데 얘가 1기압에서 100ml였대요. 그런데 여기다가 압력을 가했더니 50으로 줄어들었대요. 그러면 어떤 압력일까요? 이거 아까 그거 쓰면 됩니다. P1, V1은 P2, V2 해가지고 1기압에서 100ml였어요. 근데 기압을 얼마로 변화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50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압력은 얼마인가? 2기압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런 이제 보일의 법칙을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교과서에는 없어요. 교과서에는 없지만 부피는 압력과 반비례다. PV는 일정하다. 이거를 이용한 그래프입니다. 네, P, 그 다음에 V. 서로 반비례 관계니까 반비례 그래프가 나오죠. 그 다음에 P와 V분의 1. 그러면 이제 비례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온도만 일정하다면 PV 값은 항상 일정한 값 K가 나온다 하니까 이러한 세 가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보일 법칙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보일 법칙과 관련된 현상을 살펴보면 잠수부가 있어요. 잠수부가 이렇게 있는 선생님 그림을 그려볼게요. 물속에 잠수부가 이렇게 팔입니다. 팔. 그 다음에 다리. 그 다음에 이게 뭐라 그러죠? 산소통을 메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기를 뿜어내는데 공기방울이 이런 모양으로 될까? 아니면 이런 모양으로 될까? 차이를 느끼겠나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건데 공기방울이요. 호흡할 때 기포도 역시 공기니까 기체니까 얘도 압력의 영향을 받겠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압이 커지니까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갈수록 기포는 작아지고 올라갈수록 점점 커진다. 이것도 보일 법칙과 관련된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빈 주사기에 구멍을 막고 피스톤에 힘을 가하면 주사기 속 기체의 부피가 감소한다. 이건 여러분이 이제 직관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많이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헬륨 풍선은 하늘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 터진다. 이게 이제 뭐냐면 풍선이요. 풍선은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풍선은 크기가 변하는데요. 어떤 거에 의해서 변하냐면 안에는 기체가 들어있고 바깥에는 대기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밀어내는 힘, 즉 압력,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크기에 의해서 크기 차이에 의해서 이제 크기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즉 두 개 사이의 힘이 똑같으며 크기가 변화가 없겠죠. 그런데 안에 있는 내부 기체의 압력이 더 크다. 상대적으로. 그럼 더 밀어내겠죠. 그럼 풍선이 커지고 외부에서 이제 누르는 힘이 더 크다. 그럼 풍선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체 안에 이제 일정한 양의 기체가 들어 있어요. 이때 뭐 온도나 이런 건 안 변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부 압력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외부 압력이 점점 감소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부 압력이 크기 때문에 더 밀어내서 풍선이 점점 커질 거고 풍선의 탄력이
이 압력을 버티지 못한다면 터지게 되겠죠. 이게 바로 보일 법칙과 관련된 우리 주변의 현상입니다. 예, 그러면 16페이지 맨 밑에 있는 핵심 개념 문제 우리 괄호 넣기 한번 하면서 보일의 법칙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부피와 압력은 비례인가요? 반비례인가요? 예, 반비례죠. 그 다음에 이것을 보일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0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1이에요. 근데 같은 온도에서 부피가 5배가 돼요. 부피가 5배가 되면 예, P1, V1은 P2, V2 1 곱하기 1은 압력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5가 됐어요. 즉 부피가 5배가 됐으니까 압력은 5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0.2기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체의 압력과 부피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17페이지로 가서요. 이번에는 기체의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건데요. 기체의 경우에는 그 기체 분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온도에 따라서 기체의 움직임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건데요. 실험을 직접 해보지는 못하지만 0도, 20도, 40도, 60도가 되게 물을 준비한 다음에요. 주사기 안에 기체를 일정한 양 넣어놓고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실험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선 이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그 데이터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데이터를 해석해 봤더니 0도일 때 27.3, 그 다음에 20도일 때 29.3, 40도일 때 31.3, 60도일 때 33.3 이렇게 증가하네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부피가 늘어나네요. 그건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기체가 있어요. 처음에는 온도가 낮아서 찬찬히 움직였는데 온도가 높아져요. 그럼 더 빠르게 움직여서 더 많이 부딪히겠죠. 그러면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부피가 늘어나요. 그런데 그 늘어나는 게 뭔가 좀 보면 알겠지만 뭔가 일정한 양. 온도가 20도씩 올라갈 때 여기서 20도씩 올라갈 때 부피가 지금 2mm씩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기에 지금 실험을 4개 했으니까요. 4개의 점을 찍을 수 있죠. 그리고 이 4개의 점은 이제 연결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보통 내삽이라고 해요. 실험 데이터를 촘촘하게 못하니까 그 실제 실험한 데이터를 연결해서 그 사이에 해보지 않은 실험의 값을 추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갔더니 부피가 커지더라.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7페이지 맨 마지막 해보기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1의 그래프를 연장해서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를 예상해보자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증가하겠죠. 그럼 거꾸로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감소할 거예요. 감소하다 보면 언젠가는 0이 될 텐데 0이 될 때 온도가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건데요. 이거 1차 함수죠. 여러분들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1차 함수 똑같아요. x 대신 온도 t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y 대신 v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b는 y절편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y절편이 바로 여기 27.3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는 얼마가 되죠? 온도가 20도일 때마다 2mm니까 0.1이 되겠죠? 그래서 V는 0.1 T 플러스 27.3 요거를 계산하면 부피가 0이 되는 그때의 온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한눈에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얼마가 나오나요? 바로 영하 273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부피가 증가하는데 거꾸로 온도가 감소하면서 부피가 감소할 때 기체의 부피가 0이 될 거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온도를 바로 절대 0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1학년 때 들어본 온도일 거예요. 네, 이처럼
기체의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법칙으로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샤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교과서 18페이지를 보면 이제 샤를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 뭐 되게 많은 실험을 해요. 1787년에 이제 뭐 이론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실험도 해가지고 이제 알아내는데 어떻게 알아내냐면 이제 압력이 일단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커져요. 커지는데 얼마씩 커지냐면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0도일 때 부피의 273분의 1씩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0도일 때 만일에 기체가 273이었어요. 그럼 1도 올라가면 얘의 273분의 1이니까 1이 더해지는 거예요. 274가 되는 거죠. 273에 1을 더했으니까. 그럼 2도가 되면 여기다 또 1을 더하니까 275가 되겠죠. 그러면 0도일 때의 부피에 대해서 2배가 되는 부피가 있겠죠. 바로 몇 도? 273도가 되면 0도일 때 부피의 2배가 됩니다. 즉 273이 증가할 때마다 0도일 때 부피만큼 부피가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좀 말이 어려워요. 0도일 때 부피에 대해서 273도씩 올라갈 때마다 부피가 0도일 때 부피만큼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게일 이삭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좀 수식으로 좀 간편하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요. 여기에 이제 식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이제 샤를에 의하면 어떤 온도, 특정한 온도, T도에서의 기체의 부피를 VT라고 한다면 걔는 1도가 올라갈 때마다 0도일 때 부피에 273분의 1씩 증가하니까 바로 T도만큼 증가한다면 273분의 V0만큼 증가해요. 그래서 이게 증가분이에요. 증가분. 이만큼. 그럼 요거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VT는 V0 플러스 273분의 V0T입니다. 그럼 여기서 V0를 이제 V0로 묶어주면 1 플러스 273분의 T가 되겠죠. 요걸 V0 한 다음에 273으로 통분을 해주면 273 플러스 T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돼요. 즉 VT는 V0 나누기 273에다가 곱하기 273 플러스 T가 되는 거죠. 즉 0도일 때 부피 정해져 있어요. 뭐 1리터를 쓰든 2리터를 쓰든 그 다음에 273이라고 하는 것도 정해진 숫자예요. 그렇다면 특정한 온도 T에서의 부피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한 값에 그냥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273 플러스 T라고 하는 온도를 여러분 작년에 배운 절대 온도 K라고 라지 T라고 하고 단위로는 켈빈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표현을 하면 바로 샤를 법칙은 여기다 다시 지우고 쓸게요. 샤를이 얘기한 샤를 법칙은 바로 어떤 온도에서의 부피 V는 절대 온도 T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샤를 법칙입니다. 네, 교과서 18페이지 왼쪽 옆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그래프 1-5에서 기체의 부피가 0도일 때 부피의 2배가 되는 온도는 몇 도인가 하고 물어보고 있죠. 이거 얘기할 수 있죠. 0도일 때에 비해서 0도일 때에 비해서 1도씩 올라갈 때마다 273씩 증가해요. 그래서 아까 해봤던 거예요. 0도일 때 273이라면 1도에선 273 플러스 1, 그 다음에 2도에서는 플러스 2 해가지고 273만큼 더해지는 온도면 바로 273. 그래서 273도씩 올라갈 때마다 부피가 0도일 때 부피만큼 증가하는 거다. 그러니까 섭씨 273도일 때가
부피가 2배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기체의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샤를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의했는데요. 샤를 법칙이란 간단하게 압력이 일정할 때 압력은 통제 변인입니다.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바로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 T요. 273 더하기 섭씨 온도. 그 다음에 단위는 켈빈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비례니까요. 비례상수 K를 쓰면 V는 KT라고 쓸 수 있고 T를 이항한다면 T분의 V는 K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온도가 절대 온도로 2배가 되면 부피도 2배가 돼서 온도분의 부피는 그냥 똑같이 1배가 된다. 3배가 되면 온도가 3배가 되면 부피가 3배가 돼서 그 B는 계속 1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 풀 때는 이러한 샤를 법칙을 이렇게 T1분의 V1은 T2분의 V2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예, 샤를 법칙도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것도 교과서에 없으니까 혹시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그려 넣기 바랍니다. 일단 V는 KT니까요. T를 X축으로 V를 Y축으로 한다면 비례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T와 V분의 1, 이거 반비례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T분의 V는 일정한 값이니까 바로 일정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교과서 18페이지에 맨 밑에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27도씨, 이게 섭씨예요. 거기서 4리터네요. 같은 압력에서 온도를 87로 높이면 기체의 부피가 얼마가 되겠느냐 했는데 이거 온도와 부피에 대한 관계니까 샤를 법칙 쓸 수 있는데 샤를 법칙은 온도를 절대 온도로 고쳐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럼 27도면 273을 더해서 300K. 여기 60이 더 더해졌으니까 360K. 그러니까 300일 때는 4였는데 360이 되면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거니까요. V는 300분의 4 곱하기 36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뭐 이런 거 여러분이 더 잘 계산할 테니까요. 그럼 얼마가 되죠? 4.8리터가 됩니다. 그럼 이러한 샤를 법칙과 관련된 우리 주변의 현상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이제 액체질소 알죠? 질소가 끓는 점이 되게 낮아요. 영하 거의 200도 돼요. 영하 196도. 이렇기 때문에 액체질소는 영하 200도 정도 되니까 거기다 풍선을 집어넣는다면 굉장히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공기의 온도가 낮아져서 부피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찌그러진 탁구공을 피고 싶어요. 근데 거긴 뭐 구멍도 없어요. 입으로 불 수도 없어요. 풍선이 아니니까. 그럴 경우 더물에 넣으면 다시 펴집니다. 그 다음에 열기구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열기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기구가 이렇게 땅바닥에 있어요. 여기 기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여기다가 뜨거운 열기를 불어 넣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기체의 부피가 커지게 돼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기체의 밀도가 바깥때보다 작아지게 되죠. 밀도가 작아지니까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열기구가 높이 뜹니다. 그리고 열기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떻게 조절하죠? 그래서 이제 열기구가 있으면 거기 이렇게 막 불 같은 거 이렇게 잡아당기면 불 막 더 켜지고 세지고 뭐 이런 거 보죠. 그게 바로 이 안에 있는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켜가지고 밀도를 변화시켜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기체의 몰수와 부피, 이제 마지막으로 기체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몰수는 여러분들 뭐 작년에 많이 배웠어요. 몇 몰, 양이죠. 기체의 양과 부피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뭐 다 알아요.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부피가 커지죠. 풍선을 불면, 공기를 많이 넣으면 커지죠. 그래서 양이 부피와 비례한다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아보가드로라고 하는 과학자가 좀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원래 이제 이 아보가드로 법칙이 나오기 전에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체 반응의 법칙이란 어떤 기체랑 반응하는데 항상 부피비가 1대1이야. 1대2야. 항상 성립을 해요. 근데 기체는 막무가내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양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도 성립을 해야 되는데 기체 반응의 법칙도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렇다면 기체는 종류랑 상관없이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에서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입자를 가지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정리를 하면 온도와 압력이 같다면 기체의 부피는 몰에 비례한다. 몇 몰이냐? 몇 몰. 몰에 비례한다라는 거고, 특히 0도씨 일기압이라면 1몰, 몰수가 1이면 부피가 22.4리터다. 이걸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산소가 1몰이 22.4리터예요. 그럼 2몰이 되면 2배가 됐으니까 부피 2배 돼야죠. 그리고 산소가 1몰이 22.4리터예요. 산소든 수소든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수소가 반이라면 11.2리터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교과서 19페이지 맨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0도씨 일기압에서 이산화탄소가 11.2리터예요. 그럼 몰수 얼마? 22.4리터의 반이니까 0.5몰이 되겠죠? 네, 그럼 핵심 개념 볼게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의 부피는 압력이 증가해요. 그럼 부피는 감소하고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는 증가하죠. 그 다음에 0도씨 일기압에서 산소 기체 16g이에요. 걔 몰수, 부피, 분자수 구해보자. 이거 2학년 때 되게 많이 했으니까 잘 알 거예요. 0도씨 일기압 16g. 근데 분자량은 32예요. 32에다가 g을 붙인 게 1몰이니까 그거의 반이래서 0.5몰이겠죠. 그럼 부피는 11.2리터. 그 다음에 분자수는 아보가드로의 넘버 6.02 그거 3.01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체의 압력, 그 다음에 부피, 온도, 몰수와의 관계를 알아봤고요.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보일 법칙하고 샤를 법칙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아보가드로의 법칙도 배웠는데 이걸 한번 다 합쳐보자라는 겁니다. 즉 양도 변하고 온도도 변하고 압력도 변해요. 그랬을 때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을 일단 합합니다. 그러면 보일 법칙은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거고요. 샤를 법칙은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V는 바로 압력에는 반비례하지만 절대 온도에는 비례한다. 그리고 이거 비례상수 K 있으면요. V는 K 곱하기 P분의 T 하고 나오겠죠. 요거를 이쁘게 정리하면 PV는 KT 혹은 T분의 PV는 K라고 하는 상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한번 우리가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우리는 0도씨 일기압에서 기체 1몰이 22.4리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일정한 상수값 K가 얼마인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0도씨 일기압에서 기체 1몰이 22.4리터라는 걸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T 300 0도씨니까 273K, 그 다음에 P는 일기압, 부피는 22.4리터, 1몰당. 그래서 1몰당 T분의 PV 값이 K가 되는데 이 K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봤더니 0.082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0.08이라고 하는 상수는 어떤 기체든 간에 똑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 0.08이라고 하는 이 상수를 기체상수 R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합한 것을 그래프로도 이제 바로 그려볼 수 있는데요. 바로 T분의 PV는 K 혹은 PV는 KT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보일 샤를의 법칙을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예요. 요거 이제 뭐냐면 일단 PV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PV. PV는 서로 반비례 그래프니까 반비례인데 만일에 여기서 온도가 하나의 변수로 더 들어간다면 T1과 T2 중에 누가 더 온도가 높은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면요. 항상 가로축, X축의 한 점을 잡아서 그대로 올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 압력이 똑같은데 온도가 달라서 T1일 때가 부피가 더 크네. 이거예요. 그럼 압력은 같은데 부피가 더 크다면 T1이 더 높은 온도잖아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T와 V 샤를의 법칙을 그래프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비례니까 이런 비례 그래프가 나오겠죠. 여기 점선이 있네요. 이 점선은 뭐냐면 기체의 온도가 낮아져서 부피가 0이 돼요. 근데 요건 사실 이론인상 그렇지 0이 되기 전에 액체로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이러한 샤를의 법칙에서 만일에 압력을 변화시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때 P1과 P2 중에 누가 압력이 더 큰가? 이것도 역시 가로축에 한 점을 그대로 올려서 온도는 똑같은데 P2일 때가 부피가 더 크네. 그러면 압력이 클 때가 부피가 큰가요? 압력이 작을 때가 부피가 큰가요? 압력이 작을 때가 부피가 크죠? 그래서 P2가 더 작다. 이렇게 보일 법칙하고 샤를 법칙을 그래프로 혹은 수식으로 같이 묶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보일 샤를의 법칙에다가 아보가드로 법칙도 한번 넣어 볼게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V는 바로 K, N, 즉 몰수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즉 T분의 PV 값이 항상 기체상수 R로 똑같았는데 1몰당 여기에다가 기체의 몰수를 N몰로 바꾼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니까 R 대신에 여기에 무슨 값이 들어가면 될까요? 바로 NR이 들어가면 됩니다. 1몰당 T분의 PV는 0.08이었는데 만일에 2몰이 된다면 부피가 2배로 증가한 거니까 R 값도 2배로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N몰이라면 몰수가 N몰로 변한다면 기체상수 R에다가 N을 곱한 값이 바로 T분의 PV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T분의 PV는 NR. 그래서 이걸 이쁘게 정리해서 PV는 NRT라고 하는 식이 나오고요. 이 식이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식입니다. 아마 화학을 하는 사람한테 주기율표 말고 반드시 외워야 하는 딱 하나의 공식만 고르라. 그러면 아마 이 공식을 고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PV는 NRT는 바로 기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체의 상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이상기체 방정식을 정확하게 따르는 기체를 우리는 이상기체라고 하고요. 이상하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이상적인, 즉 아이디얼한 그런 기체다라는 뜻입니다. 교과서 20페이지에 바로 이러한 이상기체 방정식을 어디다가 활용할 수 있는지가 밑에 연습해 보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요. 연습해 보기 27도에서 10리터의 강철 용기 생각해야 돼요. 강철 용기는 부피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수소기체가 들어있는데 3기압이래요. 얘 몇 몰 들어있는 거야? 라는 거 구하는 겁니다. 이거 PV는 nRT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럼 N은 RT분의 PV를 이용하면 되겠죠. 이때 압력은 3기압이고요. 부피는 10리터예요. 그 다음 온도는 27도인데 여기서 절대온도 써야 되니까요. 27에다 273 더하면 300K. 그 다음에 기체상수 R은 0.082. 보통 문제에서는 주어주는데요. 그냥 0.08이 해가지고 뭐 외우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10리터 300K 하고 집어넣으면 뭐 계산으로 어느 정도 나오냐 하면요. 계산으로 1.22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몰수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면 분자량도 구할 수 있는데요. 분자량 바로 몰이요.
몰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분자량분의 질량을 하면 되죠. 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H2O 분자량이 18이에요. 그러면 36g은 몇 몰이야? 그러면 18분의 36 이렇게 하면 2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PV는 nRT, n에다가 m분의 WRT 넣으면 m 2항하고 PV 2항에서 m은 PV분의 WRT 쓸 수 있고요. 요거 외우지 마세요.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PV는 nRT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21페이지 예제에 보면 27도씨 570mm HG에서 4.1L의 질량이 5.5g이래요. 이때 분자량 얼마야 하는 건데 M은 PV분의 WRT 쓰면 되죠. 그래서 압력 해야 되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사용하는 압력은 기압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거 밀리미터 HG예요. 760mm HG가 1기압. 그리고 이거 환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760으로 나눠주면 0.75. 온도는 300K.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4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유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7도 380mm HG에서 어떤 기체 0.4g의 부피가 400ml예요. 그럼 분자량 얼마? 네, 여러분이 구해보는데요. 27도씨는 300K, 그 다음에 380mm HG는 0.5기압.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질량 0.4, 그 다음 부피는 리터니까 0.4리터. 이거 공식에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럼 21페이지에 창의 융합 사고 해가지고요. 0도씨 1기압에서 어떤 기체의 밀도가 D래요. D.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기체의 분자량을 D가 포함된 식으로 나타내보자 하는데 보통 밀도가요. 단위가 그램 퍼 리터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램 퍼 밀리리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1ml당 몇 g이냐? 1리터당 몇 g이냐? 근데 여기서는 그램 퍼 리터예요. 그러면 밀도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부피는 리터, 질량은 g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PV는 m분의 WRT에서 m 분자량이요. g당 몰. 그 다음에 W는 그램. 미니까 M을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M은 PV분의 WRT고요. 바로 V분의 W, 리터. 이게 바로 밀도 D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P는 DRT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PV는 그냥 nRT에서 적용한 거니까요. 네, 그러면 21페이지의 마지막으로 핵심 개념 문제 한번 해볼게요. 0도씨 0.82 기압에서 어떤 기체의 부피가 5.46이네요. 몰수 얼마인가요? N은 RT분의 PV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러분이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 다음에 0도씨 1기압에서 어떤 기체 2g의 부피가 1.4래요. 이 기압의 분자량 얼마야? 하면 M은 PV분의 WRT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요. P는 1, 그 다음 V는 1.4, 그 다음 W는 2, 그 다음에 R은 0.82, 그 다음에 T 조심해야죠. 0도씨니까 274. 이거 여러분이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22페이지에 탐구활동이 나오는데요. 산소의 분자량 구하기. 이거 우리 수행평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원리가 같은 또 다른 탐구에서 분자량 구하기 나오는데요. 이거 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PV는 M분의 WRT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에탄올을 중탕에서 가열해서 에탄올이 액체잖아요. 이 플라스크에 가득 차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플라스크의 부피, 그 다음에 플라스크에 차 있는 기체의 압력, 이건 이제 대기압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에탄올의 질량, 그 다음에 온도,
온도도 이제 역시 물의 온도,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분자량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거는 문제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요. 예, 기체의 분자량 구하기 수행평가와 함께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4페이지에 이상기체와 실제기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예, 이상기체라고 하는 건 PV는 NRT에 잘 맞아떨어지는 기체를 얘기해요. 근데 이런 기체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요. 기체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가상의 기체예요. 그러니까 이 가상의 기체는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력도 없고 반발력도 없어요. 그 다음에 기체의 부피, 그러니까 자체 부피, 기체 분자의 자체 부피도 없어요. 이런 게 이상기체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기체의 분자라고 하면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엄청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면 돌아다니면서 인력에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론보다는 인력에 작용해서 얘네들이 쪼그라들어 버릴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기체는. 또 기체의 자체 부피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압력을 500기압을 해요. 그럼 500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되고 1000배를 하면 1000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실제 기체는 부피가 있죠. 그래서 마냥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는 차이가 나는데요. 그걸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고, 이 그래프는 PV는 nRT에서 n이 1몰이에요. 얘가 1이라면 RT분의 PV 값이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상 기체라면 1이 나오는데 실제 기체는 1이 안 나와요. 그리고 얘는 질소 기체를 서로 다른 온도에서 측정해봤는데도 이상기체처럼 이게 나오지 않아요. 특히 보면 높은 압력에서 이상기체랑 되게 많이 벗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높은 압력에서 많이 벗어나냐? 아까 얘기했죠. 높은 압력이 되면 기체의 부피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기체 입자들 사이에 거리가 가까워져서 상호작용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상기체와는 달라져 버리게 되겠죠. 또한 너무 압력이 커졌어요. 1000기압이 됐어요. 그럼 부피가 1000분의 1이 돼야 되는데 기체 자체의 부피가 있기 때문에 압력을 그만큼 가하면 그만큼 줄어들진 않아요. 이론보다. 그래서 크게 벗어나게 됩니다. 또 온도를 살펴보면 온도가 낮을 때요. 낮을 때 크게 벗어나요. 온도가 낮으면 부피가 작잖아요. 부피가 작고 기체들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역시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크거나 온도가 낮으면 이상기체가 실체기체와 좀 다르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실제기체가 이상기체처럼 PV는 nRT에 잘 작용되는 그런 기체처럼 행동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 있고 기체의 자체 부피를 무시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러려면 부피가 커지는 조건이면 돼요. 부피가 엄청 크고 기체가 몇 개 없어요. 이 안에. 그래서 거리가 엄청 넓어요. 그렇다면 그냥 기체의 상호작용도 무시할 수 있고 자체 부피도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온도는 높을수록 그 다음에 압력은 낮을수록 실제 기체랑 이상 기체가 비슷하겠죠. 또 하나 본다면 기체가 분자가 되게 커요. 그런 애보단 기체 분자가 되게 작아요. 즉 분자량이 되게 작고 크기가 작은 수소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이상 기체랑 비슷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실험실 조건 0도, 뭐 20도, 25도, 뭐 1기압 이런 정도라면 우리는 아주 세밀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냥 이상기체처럼 행동한다라고 해서 별말이 없어도 우리가 보통 계산할 때는 이상기체처럼 취급하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과서 24페이지까지 기체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봤고요. 좀 강의가 길어요. 길어서
여러분 EBS 온라인 학습방에 올릴 때는 4개나 3개 정도로 잘라서 올릴 거고요. 통으로 듣고 싶다 하면 유튜브에 선생님 채널이 있어서 거기에 올릴 겁니다. 유튜브 채널은 우성고 임미경으로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좀 혼란스러웠겠지만 강의 듣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